주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 변환 추세 및 수요 공급 연계형 신산업 전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 성장률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탈공조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대한민국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며 탈동조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산업계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위해 수요 공급을 연계한 신산업 육성에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에너지 수요 공급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국내 에너지 수요 공급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신 산업계 대표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해외 연사인 나카노 아키히코 소프트뱅크 파워 CEO님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패널 분들이십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종웅 인코 테크놀로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주진희 SK 에코플랜트 상무님은 잠깐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력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사의 발표를 듣고 패널분의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종수입니다. 앉아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받은 주제가 수요 변화 추세 및 수요 공급 연계 신산업 전략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수요 공급 연계형 신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신산업들이 사실은 이 수요 공급이 연계된 사업들이라서 일반적인 어떤 신산업 전략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크게 4개입니다. 국내 에너지 전력 수요 전망, 그리고 환경 변화, 그다음 신산업의 개념 및 특징, 신산업 전략 이 순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내외 에너지 수요 에너지 및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컴팩트하게 발표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IEA 자료인데요. 1차 에너지 수요 기준으로 2040년까지 에너지는 연평균 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반면에 전력 수요는 동일 기간 동안 연평균 2.1% 글로벌하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이건 뭐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은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의 경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수송, 건물, 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1차 에너지원들을 전력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는 에너지 수요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발전 비중 전망입니다. 신재생 발전 비중 전망은 일단은 뭐 당연히 예측하시다시피 저희가 뭐 스텝스 시나리오든 혹은 APS 시나리오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 중립 혹은 그에 준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실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재생 발전 비중은 증가하고 화석연료 비중은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한 44% 정도 신재생 비중이 증가하고 화석연료 비중은 현재 61%에서 47% 정도로 감소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전기화 비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에너지 수요도 해외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목표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고요. 다른 하나는 2030년까지 상향된 NDC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NDC 상향안을 맞추는 것하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맞추는 것하고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공학관리원이지만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희가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보시면 경제학에서 장기와 단기를 구별을 합니다. 근데 장기와 단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냐면 고정 투입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장기라 그러고요. 고정 투입 요소를 변화할 수 없는 상태로 주어진 상태로 있으면 그걸 단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2030년 NDC 상향안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인프라에서 대응해야 되는 단기 전략 목표고요. 2050년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여러 설비나 혹은 기술을 바꿔갈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된 장기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전망이 지금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BAU 전망인데요. BAU 전망보다 넷제로라든지 APS 시나리오 같은 경우 훨씬 더 저희가 가속해서 탄소 중립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NDC 상향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0년까지 탄소 감축을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 수요는 줄어들 예정이지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화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발표 자료가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 8월 말에 그 10차 전력 수급 계획 초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옆에 계신 박호정 교수님께서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계획인데요. 아마 초안이 올 연말에 확정될 최종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비중은 지금 2022년에서 2036년까지 10.1%까지 증가할 전망이고요. 2030년 기준으로 발전량 비중은 우리가 3030에서 9차 수급 계획 21.5%로 줄어들었습니다. 21.5%로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10기 남아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가동 대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가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별 국내 전기 수요 전망은 참조해 주십시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탄소 중립 압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발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접근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일단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청정연료로 바꾼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데가 이제 발전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에너지의 소비가 많은 수송 부분, 이 두 부분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당연히 지금 이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들을 만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나 이행과 같은 것에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IRA가 지금 미국에서 제정된 법 중에 최대 규모의 기후 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감축 목표를 담은 입법안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 중립 선언하고 2020년에 탄소 중립 선언하고 NDC 감축안이 작년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RE100이라든지 NC100, VE100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내 기업들이 많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들으셨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데이터 집약 산업이 약진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산업이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1970년대에 그 자본 투자 및 에너지 소비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논쟁하고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산업 투자에 있어서 기본 투입 요소 중에 자본 투입이 많이 되면 에너지 효율을 도모해서 에너지 소비가 줄 것인가 혹은 에너지 소비가 늘 것인가 하는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결국 이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가함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줄 것인가 아니면 뭐 IDC 같은 데이터 산업이 이제 더욱더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 것인가 하는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에너지 소비가 좀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효율이 증가하면은 소비가 그에 반해서 늘어나는 리바운드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획기적으로 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순효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를 쭉 준비하다가 에너지 신산업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제가 이제 여기 1기 에너지 신산업 또 2기 에너지 신산업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1기 에너지 신산업은 대부분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녹색 성장을 생각하시면 그게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분에 어떤 녹색 기술들을 넣는 게 이제 1기 신산업이고요. 2기 신산업은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비중이 늘어났을 때 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 사실은 1기 신산업에서 파생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2기 신산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그 에너지 신산업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제품을 개발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일반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업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관점이 다르다 보니 산업 전략 역시도 전통적인 산업 전략과는 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이제 신산업을 부문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발전, 수송, 건물, 산업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NDC라든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울 때 부문을 나누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발전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산업이 있고요.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효율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탄소 생산 공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문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발전 부분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 부분의 신재생 믹스의 변화 없이 계속 그 전기화가 진행된다면 그 발전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당연한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탄소 중립 목표에 다가가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날이 맑거나 흐리거나 혹은 바람이 불거나 멈추거나 했을 때 발전량이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제주도 같은 이렇게 개통해서 좀 소외된 지역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벌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는 이런 변동성 전환에 맞춰서 이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개통 운영 방식, 더 나아가서는 시장 운영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에 맞는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하드웨어적인 관점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송에 있어서는 이쪽 발전보다는 이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기 그 에너지원을 1차 에너지원에서 저기 전력으로 바꿔, 그리고 전력을 그린으로 채워,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발전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수송 부분이나 건물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수송 부분도 결국 전기 자동차 혹은 이 저기 수소 자동차, 수소는 뭐 지금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에 이제 많이 쓰일 예정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수송 부분이 전력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 현재까지의 전기 자동차의 보급 비율이라든지 향후 상당한 정도의 보급 비율을 봤을 때 전기차의 충전 패턴이라는 것이 우리 현재 산업 수요의 피크하고는 다르게 갑니다. 보통 밤에 충전을 하니까요. 그래서 밤에 이제 베이스 로드를 채워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수송 부분의 충전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의 전기 수요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확대된 이 전기 자동차의 저변을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들이 V2H,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피크 시간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실시간 가격제라든지 피크 가격제들이 안 들어와 있지만은 피크 가격제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피크 가격제에서 그리드에서 월에서 전기를 뽑았으면 비싸니까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한번 뽑아서 보자. 그게 이제 V2H고요. 혹은 그리드에 직접 그 전기 자동차에 있는 것들 넣어주는 V2H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프로슈머형 전력 플랫폼 기반의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민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파트 재건축은 빨리빨리 하는 편이긴 하지만 건물을 한번 세워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이렇게 갈아엎고 뭘 바꾸기가 어려운 게 건물들입니다. 이 호텔만 해도 뭐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에 있어서 효율화는 새로 짓는 건물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기존 건물을 효율화하는 것은 사실 설계라든지 건설에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것들을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은 공사비도 굉장히 높고요. 회수 기간도 높다 보니까 상용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이제 페이버를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크게 상용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신규 건축물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대비한다 하지만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 지금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6% 이상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에너지 성능 향상 같은 것들을 뱀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꾀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은 사실은 그 발전 부분 다음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산업 부분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화하자. 두 번째는 기존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총 배출량의 한 7.4% 정도 되는데요. 기존의 이 탄소 집약도 높은 공정들을 저탄소 공정으로 하려면 설비 교체가 필요한데요. 지금 설비 교체를 한다는 것도 기업들이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탄소 공정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신기술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게 현장에서 시험돼 본 경험들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후장대한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대규모로 이 설비 투자에 돈을 집어넣는 게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연료라든지 원료를 대체하는 즉시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에 현재는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신산업들이 발전이든 수송이든 혹은 뭐 건물이든 산업이든 일단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온실가스 대응이라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1차적인 대응을 했고요. 거기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기 신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간헐성과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지 VPP 스마트 그리드 같은 어떤 그리드의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전력 수요 증가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V2H, V2G 같은 기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로 에너지 빌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건물이나 노후 건물에 대해서 BEMS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저탄소 생산 공정의 기존 설비 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오케이 그럼 설비는 그대로 가고 탄소만 포집해 보자 하는 CCUS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이 이 에너지 신산업의 다가 아닙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들 한 개씩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1기 신산업에서 2기 신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 에너지 신산업들이 대부분 수요와 연계돼서 수요 관리 혹은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제 기억만 해도 한 30년째 하겠다고 하는 AMI 같은 것들 당연히 지능형 검침 인프라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DR이라든지 전력 설비 감시 등 스마트 그리드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뭐 EMS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그리드 단이 아니라 최종 수요단에 설치하는 것들 이 또 하나의 그 해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EMS 같은 것들 역시 우리가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섹터 커플링은 또 지금 이제 최근 한 1, 2년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안에서 이 변동성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과 붙어 있는 다른 것들, 열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분야와 커플링함으로 인해서 위험이라든지 변동성을 조금 분산해 보자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섹터 커플링이 되면은 하나의 분야가 소비자 인과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요 관리와 연계된 에너지 신산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산업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먼저 여기 캐틀 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분의 R&D 투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최근 한 10년, 20년 제가 느끼기에는 더욱 더 크게 이제 큰 스케일의 R&D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R&D 예타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R&D 혹은 사업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실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R&D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애기본이라든지 혹은 전력수급 계획 같은 것들에서 항상 해왔던 게 이제 경제급전 방식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격과 가격의 변동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믹스를 설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적 믹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이제 경제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신산업 확산을 저해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안이 있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기술과 설비 측면에 있어서 핵심 기술 확보와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력 시장이라든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시장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뭐 오늘 그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부분 디테일에 대해서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느끼는 바는 이게 에너지 정책은 정책이지 이게 정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워낙에 심하게 스윙하다 보니까 지금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전략도 부재해지고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도 불가해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R&D 부분에 있어서 대형 R&D가 못 나오는 게 뭐 R&D 예타가 있어서 그래서 정부 투입 재원 300억 혹은 총사업비 500억이라는 캡에 막혀 있어서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게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는 정책들 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하나하나의 정책을 여기서 논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아주 나쁜 정책,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나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실행한다면 그게 좋은 정책을 그때그때 바꾸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들이 5년마다 바뀌면서 산업계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도 지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지금 2기 에너지 신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결국 이것들은 이제 3기, 4기로 계속 파생될 것 같습니다. 뭐 ESS라든지 탄소자산 거래라든지 마이크로그리드 이런 것들 해결해 보면은 여기서 또 파생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1기, 2기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산업이 파생해 가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산업 정책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산업 발전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캐치업하거나 이끌어가는 전략을 택했다면은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그 기후 변화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인 대응을 하고 거기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적인 대응, 3차적인 대응이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산업 변화 양식이 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예전에 석유화학 산업 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키울 때는 굉장히 그 높은 산업 정책 드라이브를 가지고 키웠는데요.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워딩만 해도 나온 지가 15년이 됐고요. 그 전부터 그 개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산업부라든지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여러 분야에서 이 핵심적인 산업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정부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과 다른 이 산업의 형태가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변화에 굉장히 애자일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기존 기술들을 굉장히 잘 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기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력의 발전량 기준 혹은 발전 캐패시티 기준 그다음 전력 그리드 기준으로 봤을 때 국토 단위 면적당 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파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에너지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 혹은 그리고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부터 반도체, IT 이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신산업 간의 연계 혹은 융합 기술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에너지 신산업이 정책적으로 잘 안 되는 거는 그 산업의 특징이고 다만 그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토양은 굉장히 우호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교수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외 연사인 나카노 아키히코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r. Nakano Akihiko. Firstly, I'm very happy and very honor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give this presentation to you today.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s electric power industry, power market, and then about our behavior-based DR service especially for households, which we are the first to offer in Japan. This service is expected to benefit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electricity retailers and consumers. Okay, next page. Here is the agenda for today. Okay, let me begin by introducing a little about ourselves. Page 3. Again, I'm in charge of energy business at SoftBank Corporation. The division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strategies for our company's entire business, energy business. I also serve as the president of CEO of SP Power Corporation, which is a retailer, electricity retailer, and also Enquad Japan. And Enquad Japan is a joint venture between Enquad in Korea and SoftBank Corporation that provides energy, IoT, and big data related services. SP Power currently provides electric power service to roughly 2 million households. It's the second largest retailer, electricity retailer among power producer and supplier in Japan, except for, of course, a major utility like TEPCO. So, okay, next, page 4. Okay, I would like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Japan. As you might know, the supply-demand balance of electricity in Japan is currently in a crisis. It's kind of crisis, never before. Ever since the deregulation of electricity in Japan, actually electricity supply capacity has been on downward trend. And the supply-demand balance for this coming winter season is also expected to be very severe. The slide shows the forecast for the electricity reserve margin in the winter season of this fiscal year, 2022. So 4.1, 4.9, 4.8. We in Japan, it said the minimum reserve margin required for a stable supply is 3%. So a little bit higher than 3%, but it's not a stable, still very severe. That is our situation. It's kind of tightrope, actually. So next page. Furthermore, the slide shows a trend of Japan and energy power exchange market, spot market price. The spot market price on JPX has continued to soar since last autumn, as you can see. So this is due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a decline of supply capacity in Japan, as well as a global rise in fossil fuel prices, triggered by, of course, the situation in Ukraine. So as a result, electricity prices are expected to rise and continue to heavily impact on the business and household. Okay, so next page.
So under these situations, DR services for household are attracting attention in Japan as services that benefit the electricity supply demand balance, electricity retailer, and the consumers. And especially DR service for households are expected to improve the supply demand balance through electricity saving, of course. Surplus demand at the time when the market price are high, and save on the electricity bill, which account for about half of utility and water costs in Japan. That's the right-hand side. Okay, so next page. And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DR service for households, which we have been providing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o roughly 600,000 households since July 2020. Okay, next page, please. SB Power and Encore Japan offers we say Eco Denki app, Eco Denki energy conservation app, a DR service for household. Actually, it's Japan's first behavior-based DR services for household that uses a smartphone app without using control devices. We don't use control devices, just using a smart app. The app users receive a request to save electricity via app's push notification, that's step one. And after confirming the rewards for successfully saving electricity, then they can participate in the electricity saving program in just two steps. Step two, just two steps by tapping the join button. That is second one. So in addition, app users immediately check their electricity saving result and the point they earn the following day based on the saved amount. The server check result that you can see it, and as you can see, the customers can check the result just the following day. They also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next round and save electricity with, but it's kind of a game-like experience. And the point can be converted to points that can be used on PayPay. PayPay is the #1 QR code payment service in Japan. So that is also our subsidiary of SoftBank Corporation. So it's very major QR code payment service that is it's very good impact on our DR services. Okay, next page, please. Here is the actual flow of DR service. I would like to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flow. The first, we sent the conditions. We set the conditions for saving electricity, such as the time to make the electricity saving request to customers, and the number of reward points based on the market price and electricity demand forecast of JPX. When we decided to make an electricity saving request to customer, we set the conditions for electricity saving in dedicated system. Now afterwards, we make an electricity saving request via push notification to customers. As explained on the previous page, customers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electricity saving program via the push notification. Then we estimate the assumed electricity consumption based on electricity consumption data
in the past, actually. So each customer, for every 30 minutes, they're using big data and AI analysis technology. We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assumption and actual consumption to confirm whether electricity has actually been saved. On the day after the customer has saved electricity, the customer will be given a point based on the electricity saving results. This is made possible by proprietary patented technology of Encode Japan, and a member of SoftBank Group, of course, regarding DL management system. Okay, so next page. This slide shows the achievements. As a pilot project, we provided the DL service through Ekodenki application to an average of about 60,000 households per year in FY 2021. Here are the result of actual electricity saving by customers through saving a request made via, of course, Ekodenki application. The figure on the left-hand side shows the amount of surplus demand through electricity saving request made via application during the last year of FY 2021. We are able to reduce electricity consumption by about 5 million kilowatt hour during the 1 year period from April 2021 to March 2022. The right-hand side, the right side is the amount of electricity consumed when the government issued its first electricity crunch alert in March of this year, when the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in TEPCO's service area, Tokyo area, became extremely tight. Though we requested the customer to save electricity from 10 a.m. to 11 p.m. Via application, we confirmed that the participants who saved electricity through app, indicated by the blue line, saved 10% more electricity than non-participants, who are indicated by the gray line, 10% saving effect. Okay, to page 12, a couple more slides. For your reference, here's some external evaluation of Ecolink application. If you have a time, please show this. Okay, page 13. Let me introduce METI and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s program. Currently,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nd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re supporting the spread and expansion of DL services by launching a program to subsidize the cost associated with DL services, such as those who provides to electricity customers and electricity retailers. So METI, left-hand side, METI has launched a subsidy program to support the spread and expansion of DL services provided by electricity retailers to reduce the demand this winter, when the supply-demand balance is expected to be very tight, as I said. Specifically, the subsidy program will grant points worth 2,000 yen per person to electricity customers who have announced their participation in electricity saving program offered by electricity retailers during the winter season. The 2,000 yen worth of point will be granted to customers by the electricity retailers, and METI will pay the electricity retailer the amount of points and granted at a later date.
same. And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lso launched a similar program for summer and winter season. Specifically, this program will grant point worth 500 yen, 1,000 yen per person to customers who successfully save electricity the 5 days more through DR service provided by electricity retailers and during the target period. But point will be granted to customers by the electricity retailer, and at a later date, the amount of point granted will be paid by Tokyo Metropolitan Office to the electricity retailers. Okay, a little bit detailed. So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ask us through your office, your staff later. Okay, next page. We have already provided our DL service to Kyushu Electric Power and Tokyo Electric Power, Japan's largest electric power utility, of course, and Toho Gas, gas supply. While the introduct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is being expanded, especially in Kyushu area, the impact of expansion is causing supply to excess demand during a certain time period. We are faced with this issue of surpassing solar power output in order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during those time periods. Therefore,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 Kyushu Electric Power to implement plus DR, not minus, plus DR to encourage customer to create their demand during specific time periods, in addition to the DR service, of course, such as we provide. In fact, it was confirmed that demand was generated at an average rate of 0.2 kilowatt per household per 30 minutes, even in the behavior inducing plus DR without using control devices.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o provide, promote DR services, not only to our own customer, SB Power's customer, but also to major electricity utility throughout Japan, so that more households will be able to save electricity through our DR services. Okay, that concludes my presentation. I'm very happy to give this presentation today to you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if you have a question or comment, please send us through your staff. Thank you very much. 그럼 이어서 패널 분들의 토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망 높은 공학 한림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방금 이종수 교수님께서 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의 그 요약과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8분 내지 10분이라서 간략히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매번 뭐 9차든 8차든 10차든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이 작업에 있어서 제일 일단은 첫 스타트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9차에서는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10차 정기본의 전제 조건은 작년에 발표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것을 달성하는 데 일단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만 해도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하였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짚어갔습니다.
전기본의 작업 순서는 일단 암만 해도 이거는 탑다운식의 이 기본 계획이 되다 보니까는 국가의 이 전력 수요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전력 수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 작업에 아까 이종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이 전기화 수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까지 커버하게 돼 있는데요. 36년까지 목표 설비로는 우리나라에서 143.1기가와트의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초안이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해서 약간의 어떤 수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143.1기가와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들의 확정된 설비라든지 현황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요는 보면은 142.0기가와트로 이제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플랜에 의하면은 2036년까지 약 1.1기가와트의 설비가 부족한 거로 나오는 거고요. 발전 믹스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위의 표가 9차 전기본과 10차 전기본의 발전원 믹스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표는 NDC에 따른 믹스입니다. 일단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차에 비해서 상향이 되었고요. 또 NDC하고 비교해봐도 상향이 되어서 10차에서는 발전 믹스로는 32.8%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오는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계속 운전 이 부분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9차와 비교해 보면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으로는 20.8%에서 21.5%로 증가를 하였고요. 근데 NDC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2030까지 재생의 목표가 30%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21.5%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작업을 할 때 원자력이 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준다라는 그런 논의는 내부적으로 전혀 있지는 않았고요. 이 재생은 재생 분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실제 이 사업자의 의향 조사, 그 다음에 기술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생 쪽에서 나왔고, 이제 또 저희 정책이나 또 기타 분과에서는 개통 이슈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을 또 다 독립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은 있지만은 NDC 상향안과 비교해서 30에서 21.5%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 지난 NDC 상향안의 30%는 저희들이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제 오히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기간을 우리가 나름대로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석탄은 지난 9차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노후 석탄 된 부분들을 이 LNG로 전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들 모두가 다 LNG 발전기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발전사 여건과 또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탄소와 관련된 수소와 암모니아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이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NDC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다 보니까는 또 원자력의 어떤 역할이 강조된 부분들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2030 NDC 이 부분을 꼭 그렇게 구속력 있게 지켜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 질문들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NDC는 일종의 플랫지일 뿐입니다. 일종의 플랫지일 뿐인데 우리나라는 이 일이 꼬이게 된 게 이 40% 감축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법에는 35% 이상입니다. 근데 시행령에는 4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숫자로 박혀 있다 보니까는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같은 법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좀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 NDC를 고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자력 계속 운전은 아시다시피 전기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전 자체에 대한 어떤 윈도우를 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설명되어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50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믹스입니다. 이제 새로 구성되는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이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 초까지 이제 발효가 되었던 이 기본법상의 믹스 A안, B안을 따르면은 재생에너지가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 그린 아모니아, 이 역시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이죠. 뭐 이걸 다 포함하게 되면은 뭐 80에서 90%까지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G는 거의 0%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 탄중 믹스에 대한 이 평가도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기존의 빌드백 배럴 더 나은 미국 재건법,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수정 버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그런 데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게 이 기후 적응에 대한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후 적응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이 포커스가 주어져 있고요. 미국은 이 기후 위기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좀 더 이 기후의 강건한 형태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기에는 송변전 개통망도 있겠고요. 또 인터넷망, 또 고속도로, 항만,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을 미국의 기술, 미국의 자본, 미국의 노동력으로 건설을 하겠다 하는 게 기존의 빌드백 배럴, 지금의 이제 IRA 법에 실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 이행 계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적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 감축입니다. 그래서 저는 90년대부터 해서 계속 기후변화 경제학하는 입장에서 이 적응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강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공학 한림원 세미나에서 에너지 안보 부분을 또 다뤘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탄소 중립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DC 목표에 대한 그런 내용들 제가 뭐 앞에서 다 설명드렸고요. 미국이나 EU는 본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맞춰가지고 이 기준 연도를 잡아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 EU와 달리 상당히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EU는 다양한 이런 발전원 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의 논의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풍력 발전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덴마크나 독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북유럽파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력은 프랑스겠고요. 근데 이제 EU는 이런 다양한 믹스가 있고 이런 믹스를 갖춰서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가 그런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원을 너무 한쪽으로 모는 어떤 그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우리나라는 태양광 중심인데 10차 정기본에서는 36년까지 이 풍력을 많이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획 입지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 입지 상황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또 많은 어떤 인풋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건데 최종 대표님께서 이 재생에너지가 들게 되면 암만 해도 변동성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까 일본 사례에서의 DR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겠고요.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초단위, 분단위의 대응성 방향은 지금 전력거래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측제도 참여시장, 즉 예측을 해가지고 오차가 작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지 기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력 시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또 몇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그레이트 리셋인가 그레이트 리모델링가라고 이제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정부에서 이 독립적인 에너지 요금 규제 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양방향 입찰 또는 중앙 경매 시장, 뭐 차익 계약 굉장히 말만 들어도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들어올 건데 이거를
정부가 일일이 규제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 다 정기이기 때문에 이게 각 가격이 그런 어떤 시장에 이 시그널이 전달이 되고 또 수요와 공급의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방향인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독립적인 요금 규제위원회가 어떤 독립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섬뜩한 그런 내용들로 지금 사회 체제에 대한 논쟁들도 있고요. 위에 뭐 설명이 되어 있는 미국의 대법원 판례 사례, 또 영국의 대법원 판례 사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EPA가 각 발전소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또 이게 이제 행정 정책적으로는 이 미국의 분권주의라는 어떤 그런 큰 하나의 흐름에서 결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최근 미국 대법원은 EPA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위법적으로 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발전사의 배출량 제한은 주정부 단위에서 정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국회에서 이 결정을 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영국의 NDC와 관련한 것은 한 몇 개월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영국의 단체가 이 영국 정부가 발표한 2030 NDC 목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즉 우리나라식으로 각 부문별 또 발전원 믹스 소수점짜리 찍어가지고 이행 계획을 제출을 해라. 안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의 계획은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그 단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미국 정부는 NDC 2030에 대해서 우리나라식의 이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작년에 캅 26의 주최국인 영국조차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 찍어가지고 이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오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하나의 분권화에 대한 어떤 큰 흐름 가운데에서 또 유럽 메인랜드에서는 지금 소셜리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있고 이게 지금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이런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호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종웅 인코 테크놀로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자료가 정리가 됐는가 보네. 제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지금 국가의 정책과 계획과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이게 한림원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퀘스천을 던져본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은 첫 시작을 100%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접근에서부터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쳐다보고 신산업을 만들어낼 때는 문제를 먼저 도출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게 비즈니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점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재생에너지가 사용하는 것이 전력전자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버터가 지배하는 전력 시스템으로 서서 즉 DC화가 점점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통이 과거에는 AC망에서는 전압과 주파수가 전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종속적 변수였는데 이제 인버터가 지배하는 전력 전자 시스템으로 가면 주파수와 전압과 모든 것이 따로따로 돌아가는 그런 파라미터가 독립적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생산되고 소비되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되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력 계통의 안정도하고 신뢰도의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독립된 전원들이 공용 접속 설비로부터 갑자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래서
부하나 전압이나 주파수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나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마 이거를 뭐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분산 전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통의 문제와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유연성, 플렉서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우리가 리커버리 할 거냐, 레스토레이션 할 거냐는 레질리언스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접근과 우리가 접근이 굉장히 달랐었는데 미국은 그동안 허리케인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그 레질리언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에도 이연 때문에 또 레질리언스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산업에서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유연성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제가 유연성을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유연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시스템은 수급 계획에 의해서 스피닝 리저브를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순동 예비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순동 예비력을 확보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통에 얼마나 빠르게 병입하고 투입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미 계획하에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연성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간헐성과 변동성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빠르게 램핑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빨리 대응을 해서 이 계통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유지를 시킬 것이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연성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재생 에너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생 에너지 때문에 유연성이 생겼다. 유연성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은 이 유연한 에너지를 그럼 유연성 자원을 어디서 확보해야 될 거냐? 결국은 시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문제의 자원들은 어디서 확보해야 되느냐? 그냥 공급해라라고 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아까 그 시장에서도 우리가 다루어야 될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도 다뤄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용량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가와트와 메가와트 아워를 따로 확보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엔시러리 서비스, 프리퀀시나 볼테이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엔시러리 서비스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되는 그런 거래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인과도 오늘 수요 쪽도 얘기를 했는데 공급 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상 발전소로 저희들이 모아놓은 자원이 지금 3.8기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연결해 놓은 게 태양광, ESS, 소수력, 연료전지 이렇게 해서 연결한 게 3.8기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모아놓으면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아서 그럼 이 자원들이 어떻게 개통해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로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상업용 VPP, 거래를 위한 에너지를 연결하는 그런 VPP를 해왔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이것이 개통에 연계돼서 개통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VPP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디지털 에너지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요.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정리된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연성 자원은 결코 공급 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자원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여기 조건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컨트롤러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패처블 해야 되는 거죠. 급전이 가능해야 되고 제어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유연한 자원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아까 우리 일본 법인 나카노상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전에 저희들이 에너톡이라는 제품으로 10만 가구까지 확보를 해서 이걸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업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금 일본 법인에서 성공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연말까지 아마 100만 가구 돌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아주 심플해요. 왜냐하면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수요에 반응하느냐의 문제인데 고객이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탄력성이 없는 거죠.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수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반응할 차라리 나 전기 쓸게 이러는 거죠. 귀찮게 내가 한 달에 5천 원, 10,000원 벌려고 난 내가 귀찮은 활동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정부로부터 아까 보니까 이제 그 통상산업성이나 이런 데서 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제도가 수요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수요 관리는 우리는 아직도 유틸리티, 전력회사나 정부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산업이 전력 산업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관리를 해야 될 주체가 바뀐 거예요. 아까 보시면 수요 관리 주체를 정부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뿐이고요. 수요 관리를 누가 하냐면 수요 관리 사업자는 소매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까 소프트뱅크하고 인코아트 재팬이 하는 것은 수요 관리 사업자로서 하는 거예요. 디맨드 리스판스를 유틸리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문제는 우리는 일본하고 한국하 미국과 굉장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량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터가 굉장히 낙후된 미터가 아직 있다라는 거고요. 우선 단방향으로 측정되는 데다가 다채널이 아니에요. 미터 하나 가지고 태양광과 생산과 수요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미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만 한 채널로 되어 있는 미터에 대한 문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모든 에너지 산업의 신산업의 혁신은 미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미터가 굉장히 낙후된 미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 이번에 이제 뭐 전기요금 올라가던데 사실 저는 되게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탄력성을 서서히 확보해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유연 자원으로 지금 확보를 많은 벤처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편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때부터 입찰 시장을 분산 전환에 또 열어준다고 하지만 이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 설계와 제도 설계가 단계별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설계와 제도 설계는 한 번에 끝내서 장기적으로 그럼 5년 안에 끝내자 이렇게 계획이 돼야지 조금씩 해나가는 건 한 100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마이크로그리드나 이런 아까 V2G 얘기도 나왔지만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수요 관리 쪽에 참여를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보면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을 해서 그러는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집단지성으로 그 뭐 저도 학교에서 좀 수업도 하고 있지만 그 몇 분의 교수님들만 모여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업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술위원회 같은 것이 국가적으로 유도가 돼서 집단지성을 이용해 나가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하고 유럽에 점점 더 갈수록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진우 SK 에코플랜트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서브젝트는 이제 여기 이제 메인이 이제 그 전력 쪽이 주로 메인으로 디스커션이 됐는데 그거랑 약간 관계가 있으면서 약간 이격거리가 있는 섹터로 일단 설정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 총량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하고 연계해서요.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에는 이제 SK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랜트라는 상호로 바꿨고요. 그래서 종합 환경 플랫폼 회사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빌더 뭐 이런 컨셉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메인 섹터는 이제 친환경 솔루션, 주로 폐기물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속해져 있는 친환경 에너지 쪽의 공급단. 그다음에 마지막이 친환경 건설, 건축, 뭐 인프라 뭐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주요국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국가의 탄소 배출에 대한 트렌드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중국이나 인도도 여기 같이 포함돼서 약간 좀 그 커브가 좀 퍼져 있는데 그 지금 그 인도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OECD 국가의 대체적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패턴이 증가하는 지금 상당히 좀 완만한 상태고요. 약 한 2007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이쪽에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배출량하고 굉장히 트렌드가 유사한 동기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인도하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약간 18년도까지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왼쪽에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공정 쪽하고 운송 섹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양쪽 다 에너지 소비도 늘고 탄소 배출량도 느는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좀 지속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산업 구조하고 경제 구조하고 같이 바인딩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고,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저희 어떤 산업 구조에 굉장히 큰 버든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20년 이후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앞으로 50년까지의 그 전체 사이클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줄여야 되는 슬롭,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좀 급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좀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그 에너지 믹스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각각 이제 왼쪽에 이제 50년까지의 믹스인데 약 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약 한 80% 정도가 화석 연료고요. 그다음에 약 한 20%가 친환경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이게 50년 정도 돼도 약 한 20% 정도는 스틸 화석 연료가 이제 그대로 쓰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약 한 80%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프로세스로 진입이 될 겁니다. 그 중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에너지를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솔리드, 리퀴드, 가스 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가장 요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수소 섹터를 이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기에 2000 2030년이 돼야 하이드로젠이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들이미는 스케줄이고요. 이게 약간 2050년이 가도 스틸 LNG나 이런 가스들도 계속 활용되는 그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수소가 굉장히 하기도 하고 하이드로카본 계열 쪽에서 어떤 굉장히 키 컴포넌트이면서 이제 이 소위 에코 프렌들리 뭐 퓨얼이라든가 이제 기타 등등 메탄올, 암모니아 뭐 이런 쪽에서 있어서의 계속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경제성 있는 솔루션 내지는 기술을 확보하는 거는 30년도 지금 상당히 좀 벅찬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기는 국내 이제 현황인데 약간 87% 정도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간 87%가 에너지 쪽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산업 연료로 쓰이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약간 75%, 약간 4분의 3 정도가 열 사이드고 이제 25% 정도가 전기 사이드입니다. 근데 애처롭게도 사실은 그 전기 사이드 같은 경우 전기는 애처로운 게 아닙니다. 이쪽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SOC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 쪽은 추적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미터링 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산재는 돼 있으나 뒤지면 나온다. 뭐 이런 어떤 스킴일 수 있는데 열쪽 사이드는 사실 그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약한 75%의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효성 있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역할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전기 쪽은 뭐 기존에 논의됐던 것처럼 신재생이라든가 연료 전환, 기타 등등 이런 섹터의 전환,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성숙도도 이쪽이 높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30년까지 굉장히 큰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열 쪽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후속적인 어떤 상황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전기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쪽에서도 이제 연료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고 효율화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그 마른 걸레까지 짜는 이제 폐열에 대한 활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관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쪽도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의 스타트가 결국엔 메저링이기 때문에 메저링하고 밸리데이션, 서티피케이트 뭐 이런 어떤 오피셜 프로세스 속에서 이제 그걸 확증적으로 잡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도 그렇고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힘을 모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좀 최적화시킬 수 있겠느냐, 비단 전력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총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섹터별로 해서 이쪽에 수요 패턴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에너지는 어떻게 쓰고 어떤 것들이 어떤 수요 수요 패턴을 가지고 쓰고 메인 컴포넌트가 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섹터별 컴플렉스벌 특성을 고려를 해서 에너지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최적 예측 기능 플러스 모니터링 플러스 O&M 기타 등등 해서 전체 총량 최적화를 구현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의 특화된 영역의 솔루션 발굴이 하나의 BM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전체 묶어주는 섹터에서의 BM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양쪽에서 동시에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 핵심 솔루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트너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총량이 총 역량이 다 집중돼야 될 어떤 그런 섹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단기적 실행 방안인데 왼쪽에 아래쪽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레벨이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는 당장에 쓸 수 있는 것도 2, 3년 안에 쓸 수 있는 것, 어떤 거는 10년을 기다려도 좀 그레이한 어떤 에리아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시점에 맞는 어떤 최적 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굉장히 선명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굉장히 전략적인 프레임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왼쪽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IA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왼쪽이 파란색하고 노란색 부분에 되면 점점 이제 소위 혁신적인 기술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발굴되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용성,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이거를 결국에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론칭이 되고 안정화가 됐을 때 이게 이제 결국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와 시장 정책 이런 부분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탄소 중립을 갈 것인가에서 예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특정 사업지는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특정 사업에 프로포즈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NDC 30 NDC 저희 타겟은 이제 토탈 40%, 전원 부분 44.4% 이제 이 정도의 타겟을 갖고 흔들고 가고 있습니다. 50년도에 탄소 배출량은 그러면 얼마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청정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값을 지금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EU에서는 18년도에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크라이테리어로 발표한 게 킬로와트시당 약 한 130g 정도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IRA 기준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수소에 대한 청정 수소에 대한 크라이테리어의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야 될까요? 맥시멈 얼라원스라 그래. 그게 한 약 한 120g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 시당. 그래서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청정 크라이테리어 들어가고 서포트 해주면서 점점 이제 그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라고만 타겟밸류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가 넷제로의 크라이테리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8년도에 EU에서 발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산화탄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넷제로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 밸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때 나왔던 숫자가 약 한 131g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에 우리 애경원이라든가 일본에서도 레퍼런스 밸류를 이제 인용한 적은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시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린 텍사노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추럴가스에 대해서 인터림 솔루션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평균 270g 킬로와트 시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0g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 솔루션을 우리가 타겟을 달성할 수 있고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경제성 기간 소위 상업운전 피어리어들이 2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약 한 40년까지의 오퍼레이션 타겟이 일단 1차적인 타겟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G로 가더라도 전력으로 하게 되면 약 한 27%, 그다음에 국가 배출계수에서 27% 정도 세이브할 수 있고 10가지 합치면 약 한
75% 종합효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그 로켓 위치 특성에 따라서 바이오가스를 쓰게 되면 이건 넷제로이기 때문에 푹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수소 자체가 사실은 OEM사들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수소가 왜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터빈도 그렇고요. 그 뭐 기타 등등 이제 사실 수소값이 문제가 되게 큽니다. 일반 사실 뭐 물량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린이나 청정으로 가게 되면 가격 문제가 이게 연료 그 NG하고 이제 가격의 그 킬로그램당 센시티비티 따지게 되면 이게 거의 한 7, 8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10배까지도 차이 나고 그 에너지벨 그 가격을 우리가 없어갈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뒤로 밀리는 부분들, 사업성하고 이제 같이 봤을 때 기술 수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합을 해보면 40년까지는 어찌 됐든 저희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이 as much as possible 해가지고 가능한 한 탄소량을 줄이는 쪽으로 트랙을 잡아놓은 게 우리한테는 베스트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중장기적인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SGI에서 발표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실리적인 기후 편익은 50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30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투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투자하고 투자 편익의 관계를 보게 되면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약 한 2,600조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된 투자 편익이 약 한 1,300 정도 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지속성 내지는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후손을 위한 문제고, 그다음 지속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R&D 사이드에서는 R&D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거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익스펜션을 끌고 나가는 게 또 저희 타스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뭐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투자 편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 조성 이걸 어떻게 이 갭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긍정적인 사이클을 끌고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비프엑스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쓰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친환경 에너지는 사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뭐 당장에 다가오는 거는 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결국 우리가 프리미엄 밸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합의할 것이냐 그리고 인정을 하고 그게 또 어떤 베네핏을 끄집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논의들이 좀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게 마켓을 정상적으로 론칭할 수 있도록 선순환의 사이클을 그릴 수 있는 구조를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또한 그 좀 변화보다는 지속성,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이게 한 방에 30년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굉장히 선명한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 이런 부분 같이 밸런스를 잡으면서 결국에 기술하고 시장, 결국에 기술이 리딩 엣지를 잡지만 시장과 정책, 제도가 같이 손발을 맞추면서 전체를 총량 최적화 관점에서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